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지리산 깊은 골짜기, 세상의 소리라곤 매서운 바람소리와 짐승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엄격한 예법과 가문의 명예가 사람의 운명보다 중요했던 조선의 어느 시절이었지요. 그 마을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볕이 잘 들지 않아 한낮에도 어둑어둑한 산빛 아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가삼간이 한 채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볏짚으로 엮은 이영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아 겨울이 오기 전에 새로 잊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었지요. 그 집에 연이라는 아이가 늙고 병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깊은 밤, 호롱불 심지가 가물가물 타들어가는 방 안에서 달그락, 달그락, 규칙적인 배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이었습니다. 좁은 어깨를 연신 들썩이며 배를 짜는 아이의 왼쪽 뺨에는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붓고 흉측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끔찍한 화마가 아버지를 앗아가며 남긴 불의 낙인이었지요. 연희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싸늘한 달빛이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 부서지고 있었고 그 빛은 연희의 흉터를 더욱 서늘하게 비추었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집 냄새와 알싸한 약초 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진해지는 죽음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콜록콜록 안쪽 방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연희의 배틀 소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우는 것은 사치였지요. 연희는 다시 배틀에 집중했습니다. 이 배를 빨리 짜서 장에 내다 팔아야 어머니의 약재라도 한 첩 더 살 수 있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소리는 마치 이 모진 세월을 견뎌내라는 아이의 다짐처럼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연희는 밤새 짠 배를 머리에 이고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푸석하게 날리는 십리길을 걸어 도착한 장터는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그 왁자지껄한 소란 속에서 연희는 언제나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지요. 아이가 지나가자 짓궂은 아이들이야 불 맞으내다 하고 소리치며 돌멩이를 던지는 신용을 했. 어른들은 쯧쯧 저 흉측한 것 좀 보게. 아침부터 재수 없게시리 하며 노골적으로 수근거리며 길을 피했습니다. 연희는 붉어진 눈시울을 애써 감추며 옷서풀 여몄습니다. 그저 발끝만 내려다보며 종종 걸음으로 포목점을 찾아갔습니다. 포목점 주인은 연희의 배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흉터가 선명한 아이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고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리고는 헐값에 배를 받아들고 엽전 몇 푼을 툭 던져주었습니다. 연희는 말없이 흙바닥에 떨어진 엽전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 돈으로는 어머니의 약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했지요. 아이는 망설이다가 마을에서 가장 큰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약방은 얼마 전 한양에서 내려온 허준생이라는 의원이 관리하는 곳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약방 문턱은 높고 차가웠습니다. 연희는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약재를 다듬던 약방 하인이 연희를 발견하고는 귀찮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뭘 꾸물거려 살 거면 들어오고, 아니면 썩가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의 약재를 말하자 안에서 거만해 보이는 약방 주인이 나왔습니다. 그는 마침 허 의원의 친척벌 되는 자였습니다. 그는 연희의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팍 썼습니다. 그는 연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약재 창고 구석에서 곰팡내가 나는 약재 한 뭉치를 꺼내 휙 던졌습니다. 자,
이거라도 감지덕지에. 내년 어미가 먹을 약은 이것밖에 없. 연희가 떨리는 손으로 약재를 받아들자 주인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습니다. 포목점에서 받은 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었지요. 연희의 눈에 절망이 어렸습니다. 아이가 울먹이며 모자란다고 하자 주인은 그럼 그 흉측한 낯짝으로 빌어보든가 아니면 썩 꺼져라며 침을 뱉었습니다. 결국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어깨는 천근만근의 돌을 짊어진 듯 무겁게 축 처졌습니다. 연희는 가진 돈 전부를 조용히 계산대에 올려놓고 그 곰팡내 나는 약재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약방을 나서는 아이의 등 뒤로 에잇. 재수 없는 년하는 주인의 악담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연희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며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곰팡이 쓴 약재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설상가상으로 마을에는 끔찍한 열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길한 병이었지요. 사람들은 뜨거운 불덩이처럼 앓다가 하나둘씩 맥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마을은 삽시간의 곡소리와 죽음의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바로 그때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거만한 의원 허준생이 마을에 당도했습니다. 그는 비싼 약재를 쓰며 큰 소리를 쳤지만 그의 처방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만 늘어날 뿐이었지요. 다급해진 허준생은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교활한 꾀를 냈습니다. 는 잔뜩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숲의 요사스러운 기운과 저 불 맞은 아이의 흉측한 흉터 때문이요. 저것이 바로 마을에 재앙을 끌어들인 불길한 징조란 말이요. 그의 손가락이 정확히 연희의 집을 가리켰습니다.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그 말을 맹신했습니다. 공포는 분노가 되었. 분노는 연희 모녀에게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연희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저주받은 아이를 몰아내라. 저것들을 당장 쫓아내. 그날 밤 하필이면 살을 애는 듯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난 마을 사람들은 병든 어머니를 일으킬 새도 없이 연희 모녀를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연희는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발. 저는 숲의 저 병을 고칠 약초가 있는 것을 압니다. 제발 시간을. 하지만 아무도 아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희의 뺨을 후려치고 모녀를 눈보라 속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썩 꺼지지 못할까. 다시는 이 마을에 발도 붙이지 마라. 쾅 하고 굳게 닫힌 살인문 뒤로 연희의 절규가 묻혔습니다. 연희는 거의 반쯤 정신을 잃은 어머니를 부축하고 비틀거리며 깊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눈보라는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연희의 얇은 저고리 안으로 칼날 같은 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숨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연희가 울부짖었지만 어머니는 축 늘어진 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절망이 연희의 심장을 옥죄어 올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덤불로 가려진 작은 바위 틈 동굴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연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연희는 어머니를 끌다시피 하여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동굴 안은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지만 저 깊은 안쪽에서 희미하게 타다 남은 모닥불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연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을 때 아이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 찢어진 사냥꾼 복색의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의식이 없었고 다리에는 깊게 찢긴 상처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산짐승의 공격을 받고 겨우 이곳으로
피신한 듯 했습니다. 그는 왕의 비밀스러운 행차 중에 길을 잃고 낙오된 젊은 임금, 이원이었습니다. 연희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자신과 어머니의 목숨조차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처럼 상처 입고 버려진 그 사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팔려고 했던 배, 이제는 아무 쓸모 없어진 그 깨끗한 천을 꺼내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사내의 상처를 닦고 단단히 동여매었습니다. 그날 밤 동굴 안에는 3명의 위태로운 목숨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뜨거운 열에 들떠 헛소리를 했고 낯선 사내는 죽은 듯이 미동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밤새도록 동굴 입구를 오가며 겨우 모은 마른 나무잎으로 약초를 빻았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에 물을 적시고 사내의 상처에 으깬 약초를 발랐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배틀 소리 대신 절구의 약초 찢는 소리가 차가운 동굴 안을 채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울부짖었지만 연희의 그 작은 손길은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더 따뜻하고 간절한 언어가 되어 꺼져가는 두 생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연희는 어머니와 낯선 사내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고독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내, 이원의 상처는 연희의 간절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끔찍하게 덧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주위가 검붉게 부어오르며 지독한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그는 불덩이 같은 열에 휩싸여 밤낮으로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물이 아니다. 막아야 한다. 연희는 자신이 아는 모든 약초를 동원했습니다. 숲을 뒤져 해열에 좋다는 뿌리를 캐내어 즙을 내어 먹이고 상처에 좋다는 풀을 찧어 발랐지만 사내의 열은 좀처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와 사내의 신음소리가 동굴 안에 뒤섞여 연희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연희는 절박한 심정으로 동굴 밖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바람소리 사이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오래전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이야기, 깊은 산 절벽 틈에서만 자란다는 하늘 버섯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신비한 약재였지요.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깎아지른 벼랑 틈에서 희미하고 푸르스름한 빛이 아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 버섯이 자신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얇은 치맛자락을 동여맨 아이는 어머니의 겉옷을 챙겨 입고 벼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바위 틈은 미끄러워 칼날 같은 바람은 연희의 작은 몸을 날려버릴 듯 거칠게 몰아쳤습니다. 손과 발은 감각이 없어졌지만 연희는 이를 악물고 벼랑을 기어 올랐습니다. 마침내 손이 닿는 곳에 푸른빛을 내는 신비로운 버섯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채취해 품에 안 거의 굴러내려오다시피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동굴 안 이원은 이제 숨소리조차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젖은 손을 불에 녹여가며 버섯을 찧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소나무 가지에 맺힌 차가운 이슬을 받아 그것과 섞었습니다. 기묘한 향기가 나는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연희가 사내에게 다가가자 마침 그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타오르는 모닥불 빛이 아이의 붉은 흉터를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경멸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살리려는 그 굳은 의지와 간절함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약을 상처에 발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사내를 괴롭히던 지독한 열이 거짓말처럼 내렸습니다. 이원은 비록 기력은 없었지만 맑은 정신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자신을 밤새 간호한 흉터 자국이 있는 소녀와 그 옆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연희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 깊은 눈빛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동굴 밖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준생이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마을의 병을 고치지 못한 자신의 망신을 덮기 위해 역병의 근원을 찾아 없애겠다며 마을 장정들을 이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저기다, 저 동굴 안에 요사스러운 것들이 숨어 있다. 당장 끌어내라. 허준생이 소리치자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동굴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연희는 겁에 질려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연희를 발견하자마자 밧줄을 던지려 했습니다. 멈추시오. 그 순간 아직 몸도 가누지 못하는 이원이 동굴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사냥꾼 행색이었지만 그 기계는 평범한 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는 의원이라 하였소. 의원이라는 자가 병의 근원은 살피지 않고 힘없는 아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요. 그대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애먼 목숨을 잡으려는 것 아니오. 이혼의 날카로운 지적에 허준생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허준생은 감히 대꾸하지 못하고 억지로 기침을 몇 번 하더니 장정들을 향해 고함쳤습니다. 저놈들도 역병에 걸린 게 틀림없다. 가까이 가지 마라. 썩 돌아간다. 그는 이원의 논리 정연한 말과 그 알 수 없는 기세에 눌려 망신만 당한 채 황급히 무리를 이끌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장정들이 사라지자 연희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그 흉측한 흉터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켜준 것은 연희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이원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준생이 물러간 뒤에도 마을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약은 여전히 효과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 몇몇이 밤을 틈타 몰래 숲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허준생의 눈을 피해 연희가 머무는 동굴 앞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연희 아가씨,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시오. 우리가 다 잘못했소. 그들은 한때 연희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연희는 그들을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이내 말없이 일어섰습니다. 연희는 숲을 헤치고 나아가 마을에서 쫓겨나던 날 자신이 말했던 바로 그 약초를 한 움큼 뜯어왔습니다. 그것은 허준생의 약재 목록에는 없는 아주 흔하고 눈에 띄지 않는 풀이었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정성껏 다려 그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아픈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약을 받아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연희에게 몇 번이고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거짓말처럼 마을 사람들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에 흉터 입은 의원이 한양 의원도 못 고친 병을 고쳤다는 기적 같은 소문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숲의 봄 기운이 스미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했던 눈보라가 먹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다시 졸졸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지요. 연희의 지극한 간호 덕분에 이원의 상처는 깨끗이 아물었고 연희의 어머니 또한 기적처럼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이원은 동굴 안에서 말없이 자신들을 돌보는 연희를 지켜보았습니다. 흉터가 있는 뺨으로 땀이 흘러내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약초를 찢는 모습, 병든 어머니의 등을 정성껏 쓸어내리는 모습, 그리고 숲에서 다친 작은 새의 다리를 고쳐주는 그 모든 모습을 말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 저 흉터 너머의 깊고 따뜻한 마음에 가닿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이혼이 떠나야 할 날이 왔습니다.
그는 말끔해진 사냥꾼의 옷을 입고 동굴 앞에 섰습니다. 그는 연희에게 다가가 자신이 몸에 지니고 있던 작은 유패 하나를 꺼내어 쥐어주었습니다. 나는 그저 떠도는 사냥꾼이 아니오. 지금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으나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오겠소. 이 은혜를 그대와 그대의 어머니가 겪은 억울함을 반드시 씻어주겠소. 연희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화는 붉은 흉터가 선연한 연희의 뺨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한양의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비밀리에 민정을 살피러 나갔다가 실종되었던 임금이 무사히 황궁한 것이었지요. 옥좌에 돌아온 이화는 그 길로 어의 허준생을 파하고 지리산 자락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조사하라 명했습니다. 곧이어 대전에서 어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허준생은 임금 앞에 엎드려 자신이 역병을 잘 다스렸노라 거만하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지리산 골짜기에 요사스러운 기운이 깃들어 백성들이 고통받았으나 신이 그 근원을 찾아 뿌리 뽑고 왔나이다. 왕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요사스러운 기운이란 것이 무엇이더냐? 허준생이 기세등등하게 답했습니다. 예, 흉측한 흉터를 지닌 계집아이 하나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헌이 자리에서 일어나 호령했습니다. 그만하거라. 내 놈이 말하는 그 요사스러운 기운이 짐승에게 물려 죽어가던 바로 짐잼의 목숨을 구했느니라. 대전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왕은 자신의 무능함을 덮기 위해 힘없는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고 임금의 목숨을 구한 은인을 핍박한 허준생의 죄를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왕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의원이라 함은 사람의 귀천이나 생김새를 가리지 않고 병을 돌보는 자이거늘 너는 네 하찮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하늘의 뜻을 거역했다. 당장 허준생의 관직을 박탈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라. 또한 그 의술이 정령 백성을 위한 것이라면 가장 역병이 심하게 도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 단 한 명의 백성이라도 더 살려내어 제 목숨으로 죗값을 치르게 하라. 허준생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끌려나갔.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은 모두 굴고로 환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봄이 완연해졌을 때 지리산 골짜기의 작은 마을에 어가유가 행렬이 당도했습니다.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와 위풍당당한 군사들의 행렬의 마을,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고개조차 들지 못했지요. 그들은 가마에서 내리니가 자신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흉터 입은 아이가 구해준 그 사냥꾼, 바로 이 나라의 임금이라는 것을 알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왕은 자신에게 아첨하려 달려나온 마을의 못된 아전들을 모두 파직시키고 허준생의 말에 동조하여 연희 모녀를 쫓아냈던 이들을 엄히 벌했습니다. 이원은 수많은 신하들을 물리고 홀로 연희의 초가집을 찾았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비단 용포를 본 연희가 놀라 절을 하려 하자 이원이 조용히 그녀를 막아 세웠습니다. 햇살 아래 연희의 흉터는 더 이상 흉측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련을 이겨낸 훈장처럼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짐의 마음은 이미 그대에게 있소. 짐과 함께 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대의 그 따뜻한 마음과 신비한 의술로 짐의 곁에서 더 많은 백성을 돌보아다오. 연희는 잠시 왕을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이토록 비천한 소인에게 과분한 은혜이옵니다. 하오나 소인의 자리는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아픈 이들이 신음하는 바로 이 땅인 듯하옵니다. 부디 소인의 청을 하나 들어주시옵소서. 이헌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라. 연희가 간절한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허준생에게서 거두신 재산으로 이 마을에 작은 의원을 하나 세워 주시옵소서. 돈이 없어 약 한 첩 못 먹는 가난한 이들, 저처럼 흉한 상처가 있다 하여 손가락질 받는 이들, 그 누구라도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 와서 몸과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헌은 연희의 그 깊고 너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흉터가 아닌 그 빛나는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지요. 그대의 마음이 과연 이 나라의 궁궐보다 넓고 따뜻하구나. 왕은 연희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 한가운데에는 해민서라는 이름의 깨끗한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연희가 직접 돌보는 백성들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왕은 한양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늘 지리산 골짜기에 그 흉터 있는 의원을 향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희는 자신의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따스한 봄볕 아래에서 아이들에게 약초 캐는 법을 가르치며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지리산 깊은 골짜기, 세상의 소리라곤 매서운 바람소리와 짐승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엄격한 예법과 가문의 명예가 사람의 운명보다 중요했던 조선의 어느 시절이었지요. 그 마을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볕이 잘 들지 않아 한낮에도 어둑어둑한 산빛 아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가 삼간이 한 채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볏짚으로 엮은 이영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아 겨울이 오기 전에 새로 잊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었지요. 그 집에 연이라는 아이가 늙고 병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깊은 밤, 호롱불 심지가 가물가물 타들어가는 방 안에서 달그락, 달그락, 규칙적인 배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이었습니다. 좁은 어깨를 연신 들썩이며 배를 짜는 아이의 왼쪽 뺨에는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붓고 흉측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끔찍한 화마가 아버지를 앗아가며 남긴 불의 낙인이었지요. 연희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싸늘한 달빛이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 부서지고 있었고 그 빛은 연희의 흉터를 더욱 서늘하게 비추었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집 냄새와 알싸한 약초 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진해지는 죽음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콜록콜록 안쪽 방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연희의 배틀 소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우는 것은 사치였지요. 연희는 다시 배틀에 집중했습니다. 이 배를 빨리 짜서 장에 내다 팔아야 어머니의 약재라도 한 첩 더 살 수 있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소리는 마치 이 모진 세월을 견뎌내라는 아이의 다짐처럼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연희는 밤새 짠 배를 머리에 이고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푸석하게 날리는 십리길을 걸어 도착한 장터는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그 왁자지껄한 소란 속에서 연희는 언제나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지요. 아이가 지나가자 짓궂은 아이들이야 불 맞으네다 하고 소리치며 돌멩이를 던지는 신용을 했. 어른들은 쯧쯧 저 흉측한 것 좀 보게. 아침부터 재수 없게시리 하며 노골적으로 수근거리며 길을 피했습니다. 연희는 붉어진 눈시울을 애써 감추며 옷서풀 여몄습니다. 그저 발끝만 내려다보며 종종 걸음으로 포목점을 찾아갔습니다. 포목점 주인은 연희의 배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흉터가 선명한 아이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고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리고는 헐값에 배를 받아들고 엽전 몇 푼을 툭 던져주었습니다. 연희는 말없이 흙바닥에 떨어진 엽전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 돈으로는 어머니의 약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했지요. 아이는 망설이다가 마을에서 가장 큰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약방은 얼마 전 한양에서 내려온 허준생이라는 의원이 관리하는 곳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약방 문턱은 높고 차가웠습니다. 연희는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약재를 다듬던 약방 하인이 연희를 발견하고는 귀찮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뭘 꾸물거려 살 거면 들어오고, 아니면 썩가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의 약재를 말하자 안에서 거만해 보이는 약방 주인이 나왔습니다. 그는 마침 허 의원의 친척벌 되는 자였습니다. 그는 연희의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팍 썼습니다. 그는 연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약재 창고 구석에서 곰팡내가 나는 약재 한 뭉치를 꺼내 휙 던졌습니다. 자, 이거라도 감지덕지에 내년 어미가 먹을 약은 이것밖에 없. 연희가 떨리는 손으로 약재를 받아들자 주인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습니다. 포목점에서 받은 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었지요. 연희의 눈에 절망이 어렸습니다. 아이가 울먹이며 모자란다고 하자 주인은 그럼 그 흉측한 낯짝으로 빌어보든가 아니면 썩 꺼져라며 침을 뱉었습니다. 결국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어깨는 천근만근의 돌을 짊어진 듯 무겁게 축 처졌습니다. 연희는 가진 돈 전부를 조용히 계산대에 올려놓고 그 곰팡내 나는 약재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약방을 나서는 아이의 등 뒤로 에잇 재수 없는 년하는 주인의 악담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연희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며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곰팡이 쓴 약재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설상가상으로 마을에는 끔찍한 열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길한 병이었지요. 사람들은 뜨거운 불덩이처럼 앓다가 하나둘씩 맥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마을은 삽시간의 곡소리와 죽음의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바로 그때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거만한 의원 허준생이 마을에 당도했습니다. 그는 비싼 약재를 쓰며 큰 소리를 쳤지만 그의 처방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만 늘어날 뿐이었지요. 다급해진 허준생은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교활한 꾀를 냈습니다. 는 잔뜩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숲의 요사스러운 기운과 저불 맞은 아이의 흉측한 흉터 때문이요. 저것이 바로 마을의 재앙을 끌어들인 불길한 징조란 말이요. 그의 손가락이 정확히 연희의 집을 가리켰습니다.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그 말을 맹신했습니다. 공포는 분노가 되었. 분노는 연희 모녀에게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연희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저주받은 아이를 몰아내라. 저것들을 당장 쫓아내. 그날 밤 하필이면 살을 애는 듯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난 마을 사람들은 병든 어머니를 일으킬 새도 없이 연희 모녀를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연희는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발. 저는 숲의 저 병을 고칠 약초가 있는 것을 압니다. 제발 시간을. 하지만 아무도 아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희의 뺨을 후려치고 모녀를 눈보라 속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썩 꺼지지 못할까. 다시는 이 마을에 발도 붙이지 마라. 쾅 하고 굳게 닫힌 살인문 뒤로 연희의 절규가 묻혔습니다. 연희는 거의 반쯤 정신을 잃은 어머니를 부축하고 비틀거리며
깊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눈보라는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연희의 얇은 저고리 안으로 칼날 같은 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숨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연희가 울부짖었지만 어머니는 축 늘어진 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절망이 연희의 심장을 옥죄어 올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덤불로 가려진 작은 바위 틈 동굴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연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연희는 어머니를 끌다시피 하여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동굴 안은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지만 저 깊은 안쪽에서 희미하게 타다 남은 모닥불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연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을 때 아이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 찢어진 사냥꾼 복색의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의식이 없었고 다리에는 깊게 찢긴 상처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산짐승의 공격을 받고 겨우 이곳으로 피신한 듯 했습니다. 그는 왕의 비밀스러운 행차 중에 길을 잃고 낙오된 젊은 임금 이원이었습니다. 연희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자신과 어머니의 목숨조차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처럼 상처 입고 버려진 그 사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팔려고 했던 배, 이제는 아무 쓸모 없어진 그 깨끗한 천을 꺼내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사내의 상처를 닦고 단단히 동여매었습니다. 그날 밤 동굴 안에는 3명의 위태로운 목숨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뜨거운 열에 들떠 헛소리를 했고 낯선 사내는 죽은 듯이 미동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밤새도록 동굴 입구를 오가며 겨우 모은 마른 나무잎으로 약초를 빻았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에 물을 적시고 사내의 상처에 으깬 약초를 발랐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배틀 소리 대신 절구의 약초 찢는 소리가 차가운 동굴 안을 채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울부짖었지만 연희의 그 작은 손길은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더 따뜻하고 간절한 언어가 되어 꺼져가는 두 생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연희는 어머니와 낯선 사내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고독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내, 이원의 상처는 연희의 간절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끔찍하게 덧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주위가 검붉게 부어오르며 지독한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그는 불덩이 같은 열에 휩싸여 밤낮으로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물이 아니다. 막아야 한다. 연희는 자신이 아는 모든 약초를 동원했습니다. 숲을 뒤져 해열에 좋다는 뿌리를 캐내어 즙을 내어 먹이고 상처에 좋다는 풀을 찧어 발랐지만 사내의 열은 좀처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와 사내의 신음 소리가 동굴 안에 뒤섞여 연희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연희는 절박한 심정으로 동굴 밖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바람소리 사이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오래전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이야기, 깊은 산 절벽 틈에서만 자란다는 하늘 버섯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신비한 약재였지요.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깎아질은 벼랑 틈에서 희미하고 푸르스름한 빛이 아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 버섯이 자신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얇은 치맛자락을 동여맨 아이는 어머니의 겉옷을 챙겨 입고 벼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바위 틈은 미끄러웠고 칼날 같은 바람은 연희의 작은 몸을 날려버릴 듯 거칠게 몰아쳤습니다. 손과 발은 감각이 없어졌지만 연희는
이를 악물고 벼랑을 기어 올랐습니다. 마침내 손이 닿는 곳에 푸른빛을 내는 신비로운 버섯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채취해 품에 안 거의 굴러내려오다시피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동굴 안 이화는 이제 숨소리조차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젖은 손을 불에 녹여가며 버섯을 찧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소나무 가지에 맺힌 차가운 이슬을 받아 그것과 섞었습니다. 기묘한 향기가 나는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연희가 사내에게 다가가자 마침 그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타오르는 모닥불 빛이 아이의 붉은 흉터를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경멸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살리려는 그 굳은 의지와 간절함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약을 상처에 발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사내를 괴롭히던 지독한 열이 거짓말처럼 내렸습니다. 이화는 비록 기력은 없었지만 맑은 정신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자신을 밤새 간호한 흉터 자국이 있는 소녀와 그 옆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연희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 깊은 눈빛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동굴 밖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준생이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마을의 병을 고치지 못한 자신의 망신을 덮기 위해 역병의 근원을 찾아 없애겠다며 마을 장정들을 이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저기다, 저 동굴 안에 요사스러운 것들이 숨어 있다. 당장 끌어내라. 허준생이 소리치자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동굴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연희는 겁에 질려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연희를 발견하자마자 밧줄을 던지려 했습니다. 멈추시오. 그 순간 아직 몸도 가누지 못하는 이환이 동굴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사냥꾼 행색이었지만 그 기계는 평범한 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는 의원이라 하였소. 의원이라는 자가 병의 근원은 살피지 않고 힘없는 아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오. 그대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애먼 목숨을 잡으려는 것 아니오. 이환의 날카로운 지적에 허준생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허준생은 감히 대꾸하지 못하고 억지로 기침을 몇 번 하더니 장정들을 향해 고함쳤습니다. 저놈들도 역병에 걸린 게 틀림없다. 가까이 가지 마라. 썩 돌아간다. 그는 이환의 논리 정연한 말과 그 알 수 없는 기세에 눌려 망신만 당한 채 황급히 무리를 이끌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장정들이 사라지자 연희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그 흉측한 흉터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켜준 것은 연희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이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준생이 물러간 뒤에도 마을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약은 여전히 효과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 몇몇이 밤을 틈타 몰래 숲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허준생의 눈을 피해 연희가 머무는 동굴 앞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연희 아가씨,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시오. 우리가 다 잘못했소. 그들은 한때 연희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연희는 그들을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이내 말없이 일어섰습니다. 연희는 숲을 헤치고 나아가 마을에서 쫓겨나던 날 자신이 말했던 바로 그 약초를 한 움큼 뜯어왔습니다. 그것은 허준생의 약재 목록에는 없는 아주 흔하고 눈에 띄지 않는 풀이었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정성껏 다려 그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아픈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약을 받아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연희에게 몇 번이고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거짓말처럼 마을 사람들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에 흉터 입은 의원이 한양 의원도 못 고친 병을 고쳤다는 기적 같은 소문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숲의 봄 기운이 스미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했던 눈보라가 먹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다시 졸졸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지요. 연희의 지극한 간호 덕분에 이환의 상처는 깨끗이 아물었고 연희의 어머니 또한 기적처럼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이환은 동굴 안에서 말없이 자신들을 돌보는 연희를 지켜보았습니다. 흉터가 있는 뺨으로 땀이 흘러내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약초를 찢는 모습, 병든 어머니의 등을 정성껏 쓸어내리는 모습, 그리고 숲에서 다친 작은 새의 다리를 고쳐주는 그 모든 모습을 말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 저 흉터 너머의 깊고 따뜻한 마음에 가닿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이환이 떠나야 할 날이 왔습니다. 그는 말끔해진 사냥꾼의 옷을 입고 동굴 앞에 섰습니다. 그는 연희에게 다가가 자신이 몸에 지니고 있던 작은 유패 하나를 꺼내어 쥐어주었습니다. 나는 그저 떠도는 사냥꾼이 아니오. 지금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으나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오겠소. 이 은혜를 그대와 그대의 어머니가 겪은 억울함을 반드시 씻어주겠소. 연희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환은 붉은 흉터가 선연한 연희의 뺨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한양의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비밀리에 민정을 살피러 나갔다가 실종되었던 임금이 무사히 황궁한 것이었지요. 옥좌에 돌아온 이환은 그 길로 어의 허준생을 파하고 지리산 자락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조사하라 명했습니다. 곧이어 대전에서 어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허준생은 임금 앞에 엎드려 자신이 역병을 잘 다스렸노라 거만하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지리산 골짜기에 요사스러운 기운이 깃들어 백성들이 고통받았으나 신이 그 근원을 찾아 뿌리 뽑고 왔나이다. 왕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요사스러운 기운이란 것이 무엇이더냐? 허준생이 기세등등하게 답했습니다. 예, 흉측한 흉터를 지닌 계집아이 하나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환이 자리에서 일어나 호령했습니다. 그만하거라. 내 놈이 말하는 그 요사스러운 기운이 짐승에게 물려 죽어가던 바로 짐잼의 목숨을 구했느니라. 대전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왕은 자신의 무능함을 덮기 위해 힘없는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고 임금의 목숨을 구한 은인을 핍박한 허준생의 죄를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왕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의원이라 함은 사람의 귀천이나 생김새를 가리지 않고 병을 돌보는 자이거늘 너는 네 하찮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하늘의 뜻을 거역했다. 당장 허준생의 관직을 박탈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라. 또한 그 의술이 정령 백성을 위한 것이라면 가장 역병이 심하게 도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 단 한 명의 백성이라도 더 살려내어 제 목숨으로 죗값을 치르게 하라. 허준생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끌려나가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은 모두 굴고로 환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봄이 완연해졌을 때 지리산 골짜기의 작은 마을에 어가유가 행렬이 당도했습니다.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와 위풍당당한 군사들의 행렬의 마을,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고개조차 들지 못했지요. 그들은 가마에서 내리니가 자신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흉터 입은 아이가 구해준 그 사냥꾼, 바로 이 나라의 임금이라는 것을 알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왕은 자신에게 아첨하려 달려나온 마을의 못된 아전들을 모두 파직시키고
허준생의 말에 동조하여 연희 모녀를 쫓아냈던 이들을 엄히 벌했습니다. 이원은 수많은 신하들을 물리고 홀로 연희의 초가집을 찾았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비단 용포를 본 연희가 놀라 절을 하려 하자 이원이 조용히 그녀를 막아 세웠습니다. 햇살 아래 연희의 흉터는 더 이상 흉측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련을 이겨낸 훈장처럼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짐의 마음은 이미 그대에게 있소. 짐과 함께 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대의 그 따뜻한 마음과 신비한 의술로 짐의 곁에서 더 많은 백성을 돌보아다오. 연희는 잠시 왕을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이토록 비천한 소인에게 과분한 은혜이옵니다. 하오나 소인의 자리는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아픈 이들이 신음하는 바로 이 땅인 듯하옵니다. 부디 소인의 청을 하나 들어주시옵소서. 이원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라. 연희가 간절한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허준생에게서 거두신 재산으로 이 마을에 작은 의원을 하나 세워 주시옵소서. 돈이 없어 약 한 첩 못 먹는 가난한 이들, 저처럼 흉한 상처가 있다 하여 손가락질 받는 이들, 그 누구라도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 와서 몸과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헌은 연희의 그 깊고 너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흉터가 아닌 그 빛나는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지요. 그대의 마음이 과연 이 나라의 궁궐보다 넓고 따뜻하구나. 왕은 연희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 한가운데에는 해민서라는 이름의 깨끗한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연희가 직접 돌보는 백성들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왕은 한양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늘 지리산 골짜기에 그 흉터 있는 의원을 향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희는 자신의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따스한 봄볕 아래에서 아이들에게 약초 캐는 법을 가르치며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지리산 깊은 골짜기, 세상의 소리라곤 매서운 바람소리와 짐승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엄격한 예법과 가문의 명예가 사람의 운명보다 중요했던 조선의 어느 시절이었지요. 그 마을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볕이 잘 들지 않아 한낮에도 어둑어둑한 산빛 아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가삼간이 한 채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볏짚으로 엮은 이영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아 겨울이 오기 전에 새로 잊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었지요. 그 집에 연희라는 아이가 늙고 병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깊은 밤 호롱불 심지가 가물가물 타들어가는 방 안에서 달그락 달그락 규칙적인 배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희였습니다. 좁은 어깨를 연신 들썩이며 배를 짜는 아이의 왼쪽 뺨에는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붓고 흉측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끔찍한 화마가 아버지를 앗아가며 남긴 불의 낙인이었지요. 연희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싸늘한 달빛이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 부서지고 있었고 그 빛은 연희의 흉터를 더욱 서늘하게 비추었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집 냄새와 알싸한 약초 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진해지는 죽음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콜록콜록 안쪽 방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연희의 배틀 소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우는 것은 사치였지요. 연희는 다시 배틀에 집중했습니다. 이 배를 빨리 짜서 장에 내다 팔아야 어머니의 약재라도
한 첩 더 살 수 있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소리는 마치 이 모진 세월을 견뎌내라는 아이의 다짐처럼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연희는 밤새 짠 배를 머리에 이고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푸석하게 날리는 십리길을 걸어 도착한 장터는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그 왁자지껄한 소란 속에서 연희는 언제나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지요. 아이가 지나가자 짓궂은 아이들이야 불 맞으네다 하고 소리치며 돌멩이를 던지는 신용을 했. 어른들은 쯧쯧 저 흉측한 것 좀 보게. 아침부터 재수 없게시리 하며 노골적으로 수근거리며 길을 피했습니다. 연희는 붉어진 눈시울을 애써 감추며 옷서풀 여몄습니다. 그저 발끝만 내려다보며 종종 걸음으로 포목점을 찾아갔습니다. 포목점 주인은 연희의 배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흉터가 선명한 아이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고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리고는 헐값에 배를 받아들고 엽전 몇 푼을 툭 던져주었습니다. 연희는 말없이 흙바닥에 떨어진 엽전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 돈으로는 어머니의 약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했지요. 아이는 망설이다가 마을에서 가장 큰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약방은 얼마 전 한양에서 내려온 허준생이라는 의원이 관리하는 곳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약방 문턱은 높고 차가웠습니다. 연희는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약재를 다듬던 약방 하인이 연희를 발견하고는 귀찮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뭘 꾸물거려 살 거면 들어오고, 아니면 썩가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의 약재를 말하자 안에서 거만해 보이는 약방 주인이 나왔습니다. 그는 마침 허 의원의 친척벌 되는 자였습니다. 그는 연희의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팍 썼습니다. 그는 연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약재 창고 구석에서 곰팡내가 나는 약재 한 뭉치를 꺼내 휙 던졌습니다. 자, 이거라도 감지덕지에 내년 어미가 먹을 약은 이것밖에 없. 연희가 떨리는 손으로 약재를 받아들자 주인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습니다. 포목점에서 받은 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었지요. 연희의 눈에 절망이 어렸습니다. 아이가 울먹이며 모자란다고 하자 주인은 그럼 그 흉측한 낯짝으로 빌어보든가 아니면 썩 꺼져라며 침을 뱉었습니다. 결국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어깨는 천근만근의 돌을 짊어진 듯 무겁게 축 처졌습니다. 연희는 가진 돈 전부를 조용히 계산대에 올려놓고 그 곰팡내 나는 약재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약방을 나서는 아이의 등 뒤로 에잇. 재수 없는 년하는 주인의 악담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연희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며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곰팡이 쓴 약재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설상가상으로 마을에는 끔찍한 열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길한 병이었지요. 사람들은 뜨거운 불덩이처럼 앓다가 하나둘씩 맥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마을은 삽시간의 곡소리와 죽음의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바로 그때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거만한 의원 허준생이 마을에 당도했습니다. 그는 비싼 약재를 쓰며 큰 소리를 쳤지만 그의 처방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만 늘어날 뿐이었지요. 다급해진 허준생은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교활한 꾀를 냈습니다. 는 잔뜩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숲의 요사스러운 기운과 저불 맞은 아이의 흉측한 흉터 때문이요. 저것이 바로 마을에 재앙을 끌어들인 불길한
징조란 말이오. 그의 손가락이 정확히 연희의 집을 가리켰습니다.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그 말을 맹신했습니다. 공포는 분노가 되었. 분노는 연희 모녀에게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연희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저주받은 아이를 몰아내라. 저것들을 당장 쫓아내. 그날 밤 하필이면 살을 애는 듯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난 마을 사람들은 병든 어머니를 일으킬 새도 없이 연희 모녀를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연희는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발. 저는 숲에 저 병을 고칠 약초가 있는 것을 압니다. 제발 시간을. 하지만 아무도 아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희의 뺨을 후려치고 모녀를 눈보라 속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썩 꺼지지 못할까. 다시는 이 마을에 발도 붙이지 마라. 쾅 하고 굳게 닫힌 살인문 뒤로 연희의 절규가 묻혔습니다. 연희는 거의 반쯤 정신을 잃은 어머니를 부축하고 비틀거리며 깊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눈보라는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연희의 얇은 저고리 안으로 칼날 같은 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숨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연희가 울부짖었지만 어머니는 축 늘어진 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절망이 연희의 심장을 옥죄어 올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덤불로 가려진 작은 바위 틈 동굴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연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연희는 어머니를 끌다시피 하여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동굴 안은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지만 저 깊은 안쪽에서 희미하게 타다 남은 모닥불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연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을 때 아이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 찢어진 사냥꾼 복색의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의식이 없었고 다리에는 깊게 찢긴 상처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산짐승의 공격을 받고 겨우 이곳으로 피신한 듯 했습니다. 그는 왕의 비밀스러운 행차 중에 길을 잃고 낙오된 젊은 임금 이원이었습니다. 연희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자신과 어머니의 목숨조차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처럼 상처 입고 버려진 그 사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팔려고 했던 배, 이제는 아무 쓸모 없어진 그 깨끗한 천을 꺼내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사내의 상처를 닦고 단단히 동여매었습니다. 그날 밤 동굴 안에는 3명의 위태로운 목숨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뜨거운 열에 들떠 헛소리를 했고 낯선 사내는 죽은 듯이 미동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밤새도록 동굴 입구를 오가며 겨우 모은 마른 나무잎으로 약초를 빻았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에 물을 적시고 사내의 상처에 으깬 약초를 발랐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배틀 소리 대신 절구의 약초 찢는 소리가 차가운 동굴 안을 채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울부짖었지만 연희의 그 작은 손길은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더 따뜻하고 간절한 언어가 되어 꺼져가는 두 생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연희는 어머니와 낯선 사내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고독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내 이원의 상처는 연희의 간절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끔찍하게 덧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주위가 검붉게 부어오르며 지독한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그는 불덩이 같은 열에 휩싸여 밤낮으로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물이 아니다. 막아야 한다. 연희는 자신이 아는 모든 약초를 동원했습니다. 숲을 뒤져 해열에 좋다는 뿌리를 캐내어 즙을 내어 먹이고 상처에 좋다는 풀을 찧어 발랐지만 사내의 열은 좀처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와 사내의 신음소리가 동굴 안에 뒤섞여 연희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연희는 절박한 심정으로 동굴 밖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바람소리 사이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오래전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이야기, 깊은 산 절벽 틈에서만 자란다는 하늘 버섯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신비한 약재였지요.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깎아지른 벼랑 틈에서 희미하고 푸르스름한 빛이 아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 버섯이 자신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얇은 치맛자락을 동여맨 아이는 어머니의 겉옷을 챙겨 입고 벼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바위 틈은 미끄러워 칼날 같은 바람은 연희의 작은 몸을 날려버릴 듯 거칠게 몰아쳤습니다. 손과 발은 감각이 없어졌지만 연희는 이를 악물고 벼랑을 기어 올랐습니다. 마침내 손이 닿는 곳에 푸른 빛을 내는 신비로운 버섯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채취해 품에 안 거의 굴러내려오다시피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동굴 안 이화는 이제 숨소리조차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젖은 손을 불에 녹여가며 버섯을 찧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소나무 가지에 맺힌 차가운 이슬을 받아 그것과 섞었습니다. 기묘한 향기가 나는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연희가 사내에게 다가가자 마침 그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타오르는 모닥불 빛이 아이의 붉은 흉터를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경멸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살리려는 그 굳은 의지와 간절함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약을 상처에 발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사내를 괴롭히던 지독한 열이 거짓말처럼 내렸습니다. 이화는 비록 기력은 없었지만 맑은 정신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자신을 밤새 간호한 흉터 자국이 있는 소녀와 그 옆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연희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 깊은 눈빛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동굴 밖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준생이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마을의 병을 고치지 못한 자신의 망신을 덮기 위해 역병의 근원을 찾아 없애겠다며 마을 장정들을 이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저기다 저 동굴 안에 요사스러운 것들이 숨어 있다. 당장 끌어내라. 허준생이 소리치자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동굴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연희는 겁에 질려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연희를 발견하자마자 밧줄을 던지려 했습니다. 멈추시오. 그 순간 아직 몸도 가누지 못하는 이환이 동굴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사냥꾼 행색이었지만 그 기계는 평범한 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는 의원이라 하였소. 의원이라는 자가 병의 근원은 살피지 않고 힘없는 아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요. 그대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애먼 목숨을 잡으려는 것 아니오. 이혼의 날카로운 지적에 허준생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허준생은 감히 대꾸하지 못하고 억지로 기침을 몇 번 하더니 장정들을 향해 고함쳤습니다. 저놈들도 역병에 걸린 게 틀림없다. 가까이 가지 마라. 썩 돌아간다. 그는 이환의 논리 정연한 말과 그 알 수 없는 기세에 눌려 망신만 당한 채 황급히 무리를 이끌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장정들이 사라지자 연희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그 흉측한 흉터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켜준 것은 연희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이원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준생이 물러간 뒤에도 마을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약은 여전히 효과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 몇몇이 밤을 틈타 몰래 숲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허준생의 눈을 피해 연희가 머무는 동굴 앞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연희 아가씨,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시오. 우리가 다 잘못했소. 그들은 한때 연희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연희는 그들을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이내 말없이 일어섰습니다. 연희는 숲을 헤치고 나아가 마을에서 쫓겨나던 날 자신이 말했던 바로 그 약초를 한 움큼 뜯어왔습니다. 그것은 허준생의 약재 목록에는 없는 아주 흔하고 눈에 띄지 않는 풀이었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정성껏 다려 그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아픈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약을 받아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연희에게 몇 번이고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거짓말처럼 마을 사람들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에 흉터 입은 의원이 한양 의원도 못 고친 병을 고쳤다는 기적 같은 소문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숲의 봄 기운이 스미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했던 눈보라가 먹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다시 졸졸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지요. 연희의 지극한 간호 덕분에 이원의 상처는 깨끗이 아물었고 연희의 어머니 또한 기적처럼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이원은 동굴 안에서 말없이 자신들을 돌보는 연희를 지켜보았습니다. 흉터가 있는 뺨으로 땀이 흘러내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약초를 찢는 모습, 병든 어머니의 등을 정성껏 쓸어내리는 모습, 그리고 숲에서 다친 작은 새의 다리를 고쳐주는 그 모든 모습을 말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 저 흉터 너머의 깊고 따뜻한 마음에 가닿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이원이 떠나야 할 날이 왔습니다. 그는 말끔해진 사냥꾼의 옷을 입고 동굴 앞에 섰습니다. 그는 연희에게 다가가 자신이 몸에 지니고 있던 작은 유패 하나를 꺼내어 쥐어주었습니다. 나는 그저 떠도는 사냥꾼이 아니오. 지금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으나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오겠소. 이 은혜를 그대와 그대의 어머니가 겪은 억울함을 반드시 씻어주겠소. 연희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원은 붉은 흉터가 선연한 연희의 뺨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한양의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비밀리에 민정을 살피러 나갔다가 실종되었던 임금이 무사히 황궁한 것이었지요. 옥좌에 돌아온 이원은 그 길로 어의 허준생을 파하고 지리산 자락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조사하라 명했습니다. 곧이어 대전에서 어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허준생은 임금 앞에 엎드려 자신이 역병을 잘 다스렸노라 거만하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지리산 골짜기에 요사스러운 기운이 깃들어 백성들이 고통받았으나 신이 그 근원을 찾아 뿌리 뽑고 왔나이다. 왕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요사스러운 기운이란 것이 무엇이더냐? 허준생이 기세등등하게 답했습니다. 예, 흉측한 흉터를 지닌 계집아이 하나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호령했습니다. 그만하거라. 내 놈이 말하는 그 요사스러운 기운이 짐승에게 물려 죽어가던 바로 짐잼의 목숨을 구했느니라. 대전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왕은 자신의 무능함을 덮기 위해 힘없는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고 임금의 목숨을 구한 은인을 핍박한 허준생의 죄를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왕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의원이라 함은 사람의 귀천이나 생김새를 가리지 않고 병을 돌보는 자이거늘 너는 네 하찮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하늘의 뜻을 거역했다. 당장 허준생의 관직을 박탈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라. 또한 그 의술이 정령 백성을 위한 것이라면 가장 역병이 심하게 도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 단 한 명의 백성이라도 더 살려내어 제 목숨으로 죗값을 치르게 하라. 허준생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끌려나가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은 모두 굴고로 환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봄이 완연해졌을 때 지리산 골짜기의 작은 마을에 어가유가 행렬이 당도했습니다.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와 위풍당당한 군사들의 행렬의 마을,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고개조차 들지 못했지요. 그들은 가마에서 내리니가 자신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흉터 입은 아이가 구해준 그 사냥꾼, 바로 이 나라의 임금이라는 것을 알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왕은 자신에게 아첨하려 달려나온 마을의 못된 아전들을 모두 파직시키고 허준생의 말에 동조하여 연희 모녀를 쫓아냈던 이들을 엄히 벌했습니다. 이원은 수많은 신하들을 물리고 홀로 연희의 초가집을 찾았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비단 용포를 본 연희가 놀라 절을 하려 하자 이원이 조용히 그녀를 막아 세웠습니다. 햇살 아래 연희의 흉터는 더 이상 흉측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련을 이겨낸 훈장처럼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짐의 마음은 이미 그대에게 있소. 짐과 함께 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대의 그 따뜻한 마음과 신비한 의술로 짐의 곁에서 더 많은 백성을 돌보아다오. 연희는 잠시 왕을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이토록 비천한 소인에게 과분한 은혜이옵니다. 하오나 소인의 자리는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아픈 이들이 신음하는 바로 이 땅인 듯하옵니다. 부디 소인의 청을 하나 들어주시옵소서. 이원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라. 연희가 간절한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허준생에게서 거두신 재산으로 이 마을에 작은 의원을 하나 세워 주시옵소서. 돈이 없어 약 한 첩 못 먹는 가난한 이들, 저처럼 흉한 상처가 있다 하여 손가락질 받는 이들, 그 누구라도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 와서 몸과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헌은 연희의 그 깊고 넓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흉터가 아닌 그 빛나는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지요. 그대의 마음이 과연 이 나라의 궁궐보다 넓고 따뜻하구나. 왕은 연희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 한가운데에는 해민서라는 이름의 깨끗한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연희가 직접 돌보는 백성들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왕은 한양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늘 지리산 골짜기에 그 흉터 있는 의원을 향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희는 자신의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따스한 봄볕 아래에서 아이들에게 약초 캐는 법을 가르치며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